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민족의 대표 독립운동이었던 거족적 민족 독립운동이었던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떻게 3.1 만세운동 하면 유관순 이런 식으로 연결됐던 사고방식이 좀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3.1 만세운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풍부해졌나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좀 비슷해요. 지나가는 일반인들에게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 거의 열의 9은 유관순 한마디밖에 튀어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비슷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 인물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누구죠? 그렇죠. 김구밖에 생각이 안 나죠. 문제는 김구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에는 3.1 만세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역사, 현재 우리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며 단체이거든요. 오늘은 그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3.1 만세운동은 정말 뜻깊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운동이지만 좀 냉정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제로부터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죠. 물론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민족의식도 강화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지만 일제를 몰아내지 못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3.1 만세운동처럼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일제에 큰 타격을 주긴 죽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독립운동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각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서는 일제에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 만세 운동의 결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산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이 힘들을 한데 모아야 되겠다라고 이 독립운동의 힘을 한데로 모을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하게 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 배경부터 알아보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3.1 운동의 결과예요. 3.1 운동의 결과 나도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저 독립운동은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느끼게 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산발적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을 한데로 모을 만한 구심점이 필요하겠죠. 그죠? 바로 3.1 운동의 결과, 독립운동의 독립운동의 힘을 한데로 모을 만한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정말 독립운동의 힘을 한데로 모으고 그리고 일제를 몰아나고 난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도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어떤 정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짜 정부를 세우기 위한 임시정부 형태의 여러 단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독립운동의 힘을 한데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가 몇 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하나만 만들어져서 이 한 곳으로 힘이 뭉쳐야 되는데 임시정부 성격의 타이틀을 띤 단체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단체의 이름은 비록 임시정부이지만 이 임시정부가 2개, 3개, 4개, 5, 6 이렇게 만들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로 만들어져서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임시정부 성격을 띤 단체 3가지를 이야기해 보면서 이 임시정부가 어떻게 통합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도를 이렇게. 자, 우리 한반도와 중국이에요. 그죠? 한반도와 중국.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한반도가 바로 중국과 연결된 게 아니고
요 한반도 북부 지역에 요런 땅이 있어요. 요 땅은 어디 땅이냐면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영토예요. 근데 요 땅을 뭐라 부르냐면 요 땅은 러시아 땅인데 연해주라 불러요. 연해주.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 러시아 땅. 여기는 당연히 중국 땅이죠. 중국 땅. 요 한반도 땅은 지금 연도로 기준을 한다면 누구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 땅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로부터 국가를 피탈당하고 난 이후에 나 일제의 지배를 받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요 압록강과 두만강 여기를 건너가서 여기 무슨 땅이라고 했죠? 간도 땅이라고 했죠. 자, 여기를 통칭해서 뭐라 부르냐면 간도라고도 하지만 만주 땅이라고 해요. 만주 땅. 그 만주 땅 내에서 이쪽 부근을 북간도, 이쪽 부근을 서간도라고 해요. 북간도, 서간도. 혹은 북간도를 동간도라고 불러요. 근데 요 일대를 전부 다 간도라 불러요. 일제의 지배를 받기 싫다고 이 땅으로 건너가서 산 사람,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지금도 우리나라에 난민들 들어오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내쫓으려고 하고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국 땅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죠? 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어떻게 갔냐면 이 당시 중국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처지였어요. 서구 열강 유럽들이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뜯어먹기 위해서 막 서로 식민지를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한 국가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거의 반식민지 상태였어요.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이다 보니까 이 만주 땅, 간도 땅을 관리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황무지 초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어가서 땅을 일구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삶도 녹록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취급받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조선족들, 그죠? 이 연해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해주도 이 러시아 땅은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있죠. 저 유럽까지. 러시아의 중심은 서쪽일까요? 동쪽일까요? 네, 저기 서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 지역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 지역 연해주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넘어가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일제의 이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일반 농민도 많이 갔지만 그 농민들을 규합한 독립운동가, 독립운동단체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3.1운동의 결과 독립운동의 힘을 한 대로 모을 만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근데 그 구심점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런 단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수도, 물론 지금 일본 땅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수도 어디죠? 네, 서울, 한성, 한양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 한양, 항성, 서울을 뭐라 부르냐면 경성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성이라 부를게요. 우리나라 옛 수도인 일본에게 잃어버려서 빼앗긴 수도 이 한성에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빨간색. 잘 안 보이니까. 지워서 깔끔히 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워서 깔끔히 써볼게요. 연해주. 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 첫 번째가 우리나라 수도인 한성이에요. 한성정부라고 만들어져요. 한성정부라고. 나름 일본 모르게 비밀리에 우리나라 이 당시 행정구역이 일본에게 지배당하기 전이 조선 8도가 아니고 조선 13도였어요. 13도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일제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정부를 가져야 되니까 미리 정부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13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성정부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대한국민의회라고 만들어요. 대한국민의회라고 만들어요. 자, 그리고 또 중국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중국에는 큰 강이 두 개 흐르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이 베이징 밑에 흐르는 베이징 밑은 아니지만
베이징 남쪽에 흐르는 황하강이라고 있어요. 황하강이라고 있고, 중국의 두 번째로 유명한 강이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창장강이라고 있어요. 양쯔강이라고 하죠. 양쯔강. 우리에게 익숙한 양쯔강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중국에는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양쯔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양쯔강 밑에 중국 경제도시인 상하이가 있어요. 이 상하이 정부가 세워져요. 상하이. 중국 정부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정부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이 한반도에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가서 이 간도 땅에는 일본 지배받기 싫다고 간도 땅과 연해주 지역에 많이 살았다고 했죠. 아니, 대체 이 상하이 지역은 우리랑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왜 갔냐 이거야, 그지? 여기 간 이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다시 돌아와서 3.1 만세 운동의 결과 독립운동의 힘을 한데로 모아야 되는데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 임시정부 성격을 띈 단체예요. 그럼 이게 힘이 한데로 모아질까요? 모아지지 않죠. 제가 임시정부 성격을 띈 단체 3가지만 써본 거지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명분이 있는 정통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모여야 되겠죠.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 수도에 위치한 한성정부의 모든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아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일본 땅이죠. 일본 땅이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서 독립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명분과 정통성을 따지면 한성정부가 으뜸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럼 한성정부를 제외하고 가장 유력한 임시정부 위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상하이 정부와 연해주 지역에 있는 대한국민의회예요. 근데 이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 정부는 서로가 위치한 지역으로 통합을 하자고 논쟁을 할 때 또 다른 약간 그 분쟁거리가 있었어요. 무슨 분쟁거리가 있었냐면 필기를 써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국민의회는 무장독립론자. 대한국민의회는 무장독립론자가 득세한 지역이었고, 상하이 지역은 외교독립론자가 득세한 곳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무장독립, 외교독립 다 쉬운 말이에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했죠? 총칼 들고 무장으로 지배했죠. 물론 한일 합방이라는 그럴듯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군대적으로 협박해서 우리의 국권을 피탈한 거잖아요. 그러니 일제도 우리를 총칼 들어가지고 무장으로 힘으로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를 몰아내는 방법은 뭐다?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한 다음에 일제를 몰아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장독립론자예요. 쉽죠? 일본도 우리를 총칼로 지배했으니 우리도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해서 일제를 몰아내자 이거예요. 그럼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총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한반도 이외에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요 간도 땅과 연해주 땅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임시정부의 위치는 새로운 무장군대를 만들기 가장 용이한, 가장 쉬운 간도 땅이나 연해주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 무장 독립론자들의 주장이에요. 한편 상하이라는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중국의 이제 항구인데, 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어느 한 국가의 약탈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중국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정말 야금야금 곳곳에서 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야금야금 파먹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이 국제도시로서 상하이를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개방을 한 도시예요. 그 지역을 이제 조개 지역, 조차 지역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약간 좀 어떤 통제와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개방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하이가. 그래서 상하이는 어떤 한 국가의 특정한 법이 적용되지 않고 뭐 인류 공통의 법만 적용되는 뭐 그런 비슷한 지역이에요. 우리 인류 공통의 법이라고 하면 누구 물건 훔쳐가면 벌 받고 누구 죽이면 안 되고 이런 법. 근데 어떤 한 국가의 특정한 법이 뭐 디테일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여러 국가, 열강들과 유럽 국가들과 좀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개방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꽤 여기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또 이 중에서 누가? 외교 독립론자들이 많이 활동했는데 외교 독립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장 독립론자들이 주장하는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하는 거 옳은 방법이다. 근데 그게 현실 가능하냐 이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하긴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야. 그래서 저 유럽의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제를 몰아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외교 독립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려는 그 활동이 외교죠. 그래서 외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일제로부터 독립하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외교 독립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하이 지역에 이 중국이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국제적으로 개방한 도시라고 했죠. 여기 외국 공사들, 유럽의 외국 공사관들, 외국 사절단들이 잔뜩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상당히 활동하기 쉬운 지역,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새로운 임시정부의 위치를 요 상하이로 정하자고 외교 독립론자와 연해주를 정하자고 무장 독립론자들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에는 상하이 정부로 새로운 정부 위치를 정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통합이 돼요. 제가 칠판을 좀 읽어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통합이 되는데 위치가 어디? 상하이 정부로.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명분이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 수도가 있는 한성정부라고 했죠. 그래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위치는 상하이로 정한 거예요. 위치는 상하이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정 체제. 민주공화정 체제에 나름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따랐어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따랐어요. 삼권 분립. 그리고 초대 대통령. 초대 임시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추대돼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의 결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를 자처하겠다고 여러 단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여러 단체가 다시 한 단체로 통합되기 위한 논의가 들어갔고 그 와중에 가장 중심적인 게 외교 독립론자와 무장 독립론자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엔 위치는 상하이로 하고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주공화정 체제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탄생한 임시정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칠판도 지우고. 자, 영상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필기했던 걸 제가 싹 지워봤어요. 싹 지워버리고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여러분들이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해할 때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가 위에서 출발했다가 한번 크게 굴곡지고 다시 반등의 곡선을 그리게 되죠. 이게 뭐냐면 임시정부의 위상이에요. 임시정부가 초창기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위상이 상당히 드높았어요. 하지만 이 임시정부의 활동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결국에 임시정부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하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임시정부가 다시 반등하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임시정부가 여러 진통 끝에 통합이 되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밀정 그리고 암살이라는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한 2년 전, 3년 전에 했나요? 흥행 대박을 쳤던 그 암살가 밀정에 그 전지현 그리고 전지현이 누구를 암살하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서울로 들어오죠. 서울로 들어오고 그 이해숙이라고 하는 국민 배우를 만나요. 근데 그 이해숙이라는 국민 배우가 운영하는 곳이 어디냐면 술집이었어요. 술집. 기억나시나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또 한 2번, 3번 본 학생이 있을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지영이 누구를 암살하는 지령을 받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이때 서울에 머무는 이 숙소가 어디냐면 그 이해숙이라는 국민 배우가 운영하는 술집이 이 은신처였어요. 그 이해숙이라는 그 배우가 운영하는 술집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행정 조직이었어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거의 뭐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겉으로 봤을 때는 술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였던 거죠. 이런 비슷한 게 또 어디 나오냐면 영화 밀정, 그 공유가 주인공했던 영화 밀정에 공유가 그 서울 한복판에서 뭘 운영하고 있냐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진관. 근데 겉으로 봤을 땐 사진관이지만 실상은 그 공유가 소속된 의열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의 비밀 행정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한반도에 이 투입을 해가지고 일제의 감시망을 피한 상태로 해야 되는데 약간 일제에게 그 드러내는 단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타이틀을 걸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상점이나 뭐 사진관이나 술집이나 이렇게 가장을 하고 사실상 임시정부 요인들끼리 독립운동 자금을 서로 주고받거나 독립운동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 조직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거예요.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비밀 행정 조직. 비밀 행정 조직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죠? 초안자료로도 있어야 되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숙식을 해결하려면 또 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초창기의 독립운동 자금은 이 독립운동을 하고는 싶지만 용기가 없는 우리 조선민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성금을 걷어가지고 모금을 통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마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독립운동은 못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친일파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응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 지원금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아마 돈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무한정 독립운동 지원금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선생님이 성불인 기질도 분명히 있어요. 기질도 있지만 내가 독립운동 지원금이라고 돈을 냈는데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총칼 들고 일제와 싸우지는 못할지언정 나도 돈을 지원금을 낸 게 독립운동 나름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잖아요. 그럼 나름 내가 독립운동 지원금을 낸 것이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나만 속물인가요? 선생님만 쓰레기인가요? 아니겠죠. 내가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도 지원금을 낸 게 간접적인 독립운동일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인증받는 형식의 나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요거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독립공채라는 거예요. 이 독립공채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독립공채라는 게 공채가 이 국가에서 우리 공과 사를 구별할 때 그 공 말하는 거예요. 이 채자는 비채자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문서라는 거예요. 빚쟁이 문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냈어. 그럼 10만 원을 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으로 10만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내가 당신으로부터 걷어갔다고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립공채라고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독립공채를 가지고 오면 그때 당시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환율가로 화폐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독립운동 자금을 거두면 무작정으로 거둔 게 아니고 거둔 만큼의 공채라고 인증서라고 발행해 준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 공채를 가지고 오면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돈으로 돌려준과 동시에 이 독립공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을 간접적으로 했다는 인증이 되는 거겠죠. 나는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역사를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이면 독립신문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독립신문은 우리가 일제에게 지배당하기 전에 애국개몽운동단체로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 근대 신문 중에 하나가 독립신문이에요. 근데 그게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그 서재필이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신문도 독립신문,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신문도 독립신문이에요.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우리 동포애들에게 혹은 해외에게 외국에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활동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사료편찬소. 이 사료편찬소는 역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선생님 독립운동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역사 연구를 합니까? 이걸 왜 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해요. 요것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역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위치가 연해주가 아니고 어디로 정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상하이로 정해졌다고 했죠? 근데 상하이에는 무장독립론자와 외교독립론자 중에 누가 더 많다고 했죠? 외교독립론자들이 좋아했던 지역이 이 상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무장독립운동보다는 외교활동에 주력을 했어요. 외교활동에. 자, 외교활동에 어떻게 주력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임시정부가 탄생할 즈음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3.1 만세 운동 이야기했을 때도 했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 이때 벌어진 전쟁이에요. 3.1 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부 다 1919년에 일어나고 탄생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였냐면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고 했죠. 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나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파워 있는, 힘이 있는 국가들의 회의체죠. 여기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해요. 여기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네, 실패해요. 강대국들이 눈 깜짝도 안 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에 누구도 껴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도 껴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이런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이런 외교적 노력은 또 계속됩니다. 미국의 구미위원부라고
미국의 구미위원부라고 설치해서 이 미국 정부 혹은 유럽 정부와 끊임없이 이제 외교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힘을 빌리려고 애써요. 또 하나가 1921년에 일어났던 워싱턴 회의라고 있어요. 이 워싱턴 회의에도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해버려요. 이 워싱턴 회의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지원해달라고 한 요청이 실패하고 또 그 전에 썼던 파리강화에도 실패하고 미국에 설치한 구미위원부도 딱히 뭔가 눈에 보일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제점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교 독립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임시정부의 위치를 상하이로 정했고 또 어렵게 모은 독립운동 자금을 대다수를 이 외교 활동에 투자를 한 거예요.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네, 이승만이라고 했죠. 이 이승만이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거의 임시정부가 위치한 상하이에는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고 이 대표는 미국에 가서 활동하고 임시정부 단체는 상하이에 있고 이게 또 소통도 안 돼요. 또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구미위원부가 이 독립운동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돼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승만이 나름의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쟁취하겠다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엔이라는 단체예요. 이 국제연맹에 청원서를 내요. 이승만이. 무슨 청원서를 내냐면 일제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달라 이거야. 근데 일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이 일시적으로 맡아달라고 관리해달라고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내요. 자 다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전국들 중심으로 강대국들 중심으로 국제연맹과 같은 지금의 유엔과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국제연맹을 힘을 빌려가지고 일제를 몰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일제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를 하겠다라는 청원서를 내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서 특히 무장 독립론자들이 크게 문제를 삼아가지고 특히 무장 독립론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라는 사람인데 신채호는 이런 이승만의 행위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완용은 대표적인 친일파죠. 이완용은 엄연히 있는 나라를 갖다 팔아먹은 사람이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갖다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격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해요. 결국 외교 활동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 독립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독립운동의 방법과 임시정부의 조직체를 새롭게 다시 구성하자라는 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 회의가 1923년 국민대표 회의예요. 그래서 이 1923년 국민대표 회의에서 독립운동의 방법, 기존의 독립운동의 방법은 무장 독립운동이 아닌 외교 독립운동이 중심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교 독립운동보다는 무장 독립운동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제안과 그리고 임시정부의 조직. 임시정부 자체도 지금 상하이 지역에 위치한 거잖아요. 이 상하이 지역에 위치한 것을 만주 연해주로 옮기자. 또 방금 이야기했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법을 외교에서 무장으로 바꾸자. 이런 복잡한 논의를 하자고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돼요. 이 국민대표 회의에서 또 여러 개 파로 분열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분열되냐면 창조파, 개조파, 유지파 이렇게 세 개 파로 분열이 돼요. 창조파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임시정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임시정부 해체하고 새롭게 저 만주 연해주를 근거지로 한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무장 독립론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지금 거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리자고 주장하게 돼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예요. 신채호. 개조파는 말 그대로 일부분만 개선하자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은 안창호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니다. 현재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예요. 이렇게 독립운동의 방법과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자고 창조파, 개조파, 유지파로 분열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회의를 열고 결론만 나면 괜찮아요. 결론이 나고 다시 그 결론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면 괜찮은데 가장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져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면 회의 결과가 나질 않아요. 회의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그냥 결론도 없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임시정부 싫다고 여러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최악의 결과죠. 그죠?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고 그 결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뭉치면 괜찮은데 최악의 결과는 결론도 나지 않고 나 임시정부 싫다고 따로따로 독립운동을 하는 임시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최악의 결과죠. 그래서 임시정부 위상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임시정부, 바닥에 떨어진 임시정부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김구가 되는 거예요. 김구. 모든 임시정부 요인들이 전부 다 임시정부를 떠났을 때 김구만이 남아가지고 이 위상이 떨어진 임시정부를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예요.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운동 단체예요. 우리 의열운동 단체 독립운동의 흐름을 설명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죠. 어떤 젊은이에게 총 폭탄 하나 사주고 그 젊은이의 목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의지를 알리는 활동이에요. 이 한인애국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김구가 따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정말 총 폭탄 하나 만든 다음에 젊은이의 목숨을 희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의 의지를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활약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봉창과 그리고 윤봉길 의사예요. 윤봉길 의사 유명하죠? 우리 도시락 폭탄으로. 먼저 이봉창 의사가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로 가가지고 일본의 천황에 이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져요. 폭탄을 던지는데 안타깝게 불발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봉창 의사의 이 거사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명하지 못하죠. 그죠?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의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로 가가지고 일본의 천황이 도쿄 시내를 활보하는 이 시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그 인파 속에 숨어서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불발이 나버려요. 근데 불발이 나버리고 이 사실을 누가 신문에 보도하게 되냐면 중국이 보도해요. 이 당시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봉창 의사의 거사가 일어나기 전에 1931년에 만주 땅을 일본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것이 만주사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일본으로부터 영토를 빼앗긴 중국이 자존심도 상해고 있는 상황에서 이봉창 의사가 일본 도쿄로 가가지고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일을 이 중국 신문에 기재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기재를 했냐면 안타깝게도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안타깝게 폭탄이 불발됐다는 말은 너희 중국인들 마치 이 폭탄이 터지기를 바랬던 거야? 너 당장 그 신문 정정기사 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중국인들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일본이 중국의 상하이 지역을 공략하는 상하이 사변이라고 터져요. 상하이 사변이라고 터지고 일본이 중국의 상하이 땅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1931년 만주 사변 그리고 1932년 상하이 사변을 통해 가지고 만주 땅과 상하이 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더욱더 긁을 만한 일이 뭐가 있냐면 일본인들이 중국의 상하이 땅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상하이 홍코우 공원이라는 곳에서 중국을 이긴 것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열어요. 중국과 싸운 전쟁에서 이긴 전승 기념 파티를 열기 시작해요.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열받죠. 당장 만주 땅, 상하이 땅 잃어버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잃어버린 상하이 땅에서 일본 애들이 뭘 연다? 바로 전승기념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승기념 파티에 누가 몰래 숨어들었냐면 바로
윤봉길 의사가 몰래 숨어들어서 그 전승기념식 행사장 가장 행사단 위에 있는 그 일본의 장성들이 있는 행사단에 몰래 폭탄을 던진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표적인 게 도시락 폭탄인데 정확히는 물통 폭탄을 던져요. 물통 폭탄을 던지고 또 다른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자결하기 직전에 일본인들에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아주 군 수뇌부들의 핵심 세력들이 이때 거의 죽거나 엄청나게 다쳐요. 일본은 아주 깜짝 놀랐죠. 또 그리고 이 거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김구가 바로 이 윤봉길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인애국단 단체 소속 일원이고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윤봉길 의사의 우리 대표적인 사진 있죠. 한 손에는 폭탄, 한 손에는 총 들고 그리고 가슴팍에는 독립운동을 취지를 알리는 내용을 알리고 있는 그 사진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와 또 한인애국단 단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우리 한국 민족만 감명을 받은 게 아니고 또 누구도 감명을 받았냐면 중국인들도 감명을 받아요. 이때 중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장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의 백만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조선의 젊은 청년이 해냈다. 이렇게 감명을 받게 돼요. 이렇게 감명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단체를 누가 지원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 장제스가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장제스가 지원해주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지원금을 받아서 활발하게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31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에는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드디어 1940년에는 중국 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독립군을 만들어요. 그 독립군이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부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 모든 시작의 시작 후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윤봉길 의사의 거사인 거예요. 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한국 민족만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중국 민족도 감명을 받고 특히 중국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장제스가 감명을 받게 되고 장제스가 어마어마하게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지원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한국과 중국이 연합한 다음에 일본과 같이 맞서기 시작하고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직속부대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게 돼요. 이 한국광복군은 41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일본에게 선전포고도 하고 또 영국과 연합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전선에 파견되기도 해요.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OSS라고 하는 미 전략정보국과 연계를 해서 한반도로 우리나라 땅에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하려고 해요. 근데 그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하는 날이 1945년 8월 20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은 언제 패망을 항복을 하게 되죠? 1945년 15일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과 연계한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하기 5일 전에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게 되어서 안타깝게도 한국 광복군이 한반도 내에서 싸우게 되는 국내 진공작전은 개시하지 못하게 돼요. 이 일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게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게 된 주요 내용. 하지만 임시정부에도 위기가 있다고 했죠. 1923년 국민대표회의 결과로 여러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탈하게 되는. 하지만 그 이탈하고 임시정부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다? 김구였고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윤봉길 의사의 거사까지 이어졌다. 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계기로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의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